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K-팝과 성형수술 말고 뭐가 있나요? 대만 최고 명문고 융어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인천공항 도착 3분 만에 완전히 멘붕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에 비해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에서 이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대체 무엇이 대만 최고 엘리트들을 이렇게 바꾼 걸까요? 그 혁신적인 7일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타이중 융어고등학교 3학년 장징희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국제올림피아드 입상 경력을 가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만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으로 매년 하버드와 MIT 같은 세계 최고 명문대학에 다수의 학생을 진학시키는 곳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희에게는 나름의 자부심과 함께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지로의 원래 계획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공지하셨습니다. 항공편 스케줄과 현지 수용 능력 문제로 일본행이 취소되고 한국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뭘 배우겠어요? 제 친구 리엔페이가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리엔페이는 평소 패션과 뷰티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그런 리엔페이조차 한국하면 K-팝과 화장품밖에 떠올리지 못했어요. 아이돌 연습생 체험이나 하러 가는 건 아니겠죠? 우주시에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우리보다 앞선 점이 있을까요?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창의성 면에서는 오히려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항상 저와 학년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우주시엔의 분석적 사고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같은 수준의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거든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저희 대만의 TSMC나 일본의 소니와 비슷한 수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검색해봐도 나오는 건 대부분 K-팝 아이돌, 한국 요리, 쇼핑 정보뿐이었어요. 과학기술 강국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들도 몇 개 있었지만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평범한 국가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시아의 4마리 용인데 한국이 우리보다 뭐가 더 대단하다고 황희팅이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대만이 더 잘하고 기초과학은 일본이 더 앞서잖아요. 한국은 그냥 중간 정도 아닐까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특별히 배울 게 없는 나라, 그냥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올 곳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를 진정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배울 점을 찾는 법이야. 낯선 곳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학습이지. 그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정말 우물안개구리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3월 15일 아침 8시 타이베이 타오 위안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까지도 저희는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친구들의 투덜거림은 계속되었어요. 진짜 한국 가서 뭐 하지? 명동 가서 쇼핑하고 한국 요리 먹는 게 다야. 하지만 곧 저희는 깨닫게 될 거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희의 자만심은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하고
빠를 줄은 몰랐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 과정이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대만의 공항 시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거 진짜 빠르네. 리엔페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리엔페이조차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수화물을 찾으려고 컨베이어 벨트로 향했는데 가이드 선생님이 저희를 제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짐은 따로 찾을 필요 없어요. 스마트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신청해 두셨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희가 직접 짐을 찾지 않고도 호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에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수화물을 자동으로 연계 배송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어요. 출발 전 미리 신청해 두면 저희가 호텔에 도착할 때쯤 짐이 도착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황희팅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전국 단위에서 이런 물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전용 버스에 오르는 순간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버스 내부는 고급 호텔 로비 수준으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각 좌석마다 개인용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서울 시내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까지 제공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가이드 선생님이었어요. 류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신 분은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그냥 회화 수준이 아니라 저희 대만 현지 표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타이완에서 오셨으니 익숙한 음식점들도 미리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통 요리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저희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어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교통 시스템, 깔끔하게 정비된 도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 전체에서 느껴지는 체계적인 질서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깔끔하네요. 우주시엔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도시 계획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체크인 데스크 직원분이 저희를 반겨주셨는데 역시 유창한 중국어로 응대해 주셨어요. 융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화물은 곧 도착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로비에서 받은 QR코드를 스캔해야만 본인 확인이 되어 수화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은 시스템이었던 거죠. 방 안에는 대만 학생들을 위한 환영 메시지와 함께 한국 전통차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어로 번역된 서울 관광 안내서와 한국 문화 소개 책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 리엔페이가 신기해하며 중얼거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도착부터 호텔 체크인까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시간 만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궁궐 구경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자금성이나 대만의 고궁박물원을 봤던 저희에게는 아시아의 전통, 궁궐이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복궁 입구에서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매표소에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통해 궁궐의 역사와 관람 코스를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특히 대만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중국어 해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근정전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의 젊은 남학생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경복궁의 건축적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김민준 자원봉사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근정전의 기둥 간격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미적 배치가 아니라 수학적 비율과 물리학적 구조역학이 완벽하게 계산된 결과입니다. 김민준 해설사님은 실제로 줄자를 가져와서 기둥 간의 거리를 재어 보여주었어요. 이 간격은 황금 비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진이나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최적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설계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건축가들이 이미 현대 구조공학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우주시엔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단청의 색상 배치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단청의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의 배치는 색채 심리학과 시각적 안정감을 고려한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색상들이 목재를 보호하는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단청을 그냥 예쁜 장식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과학과 예술, 그리고 실용성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화입니다. 건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심리와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기능적 효율성까지 갖춘 총체적 설계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깊이 있는 사고입니다. 황희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대만에서 본 전통 건축물들도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 역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는데 한국의 문화를 함부로 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김민준 해설사님 같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화 해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활동을 왜 하시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니 외국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 자신도 설명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리엠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학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학점이나 보상이 있나요? 김민준 학생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순전히 자발적인 봉사활동이에요. 대신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만나면서 얻는 경험이 훨씬 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만에서도 이런 자발적인 문화 교류 활동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희 또래 학생들은 대부분 입시나 취업 준비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여유롭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경복궁을 나오면서 저희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깊은 철학과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주시엔이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문화적 소양부터 점검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문화적 깊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한국 교육에 대해 입시 위주의 경직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저희에게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정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맞이해 주셨습니다. 대만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학교의 일반적인 수업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교실은 물리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칠판 수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실 전체가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고 답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 속도에 따라 다른 난이도의 문제가 자동으로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학습 진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주시엔이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개별 학생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데이터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학급 전체 학생들의 학습 현황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어떤 문제에서 틀렸는지, 어떤 개념 영역에서 부족한지가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었어요. 선생님, 이 원자핵 분열 원리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핵융합 발전과 관련해서 현재 기술적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는 사고였거든요. 대만에서도 우수한 편에 속하는 저조차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환경 오염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업 분위기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급식실로 안내받았는데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일반적인 학교 식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 메뉴판에 각 음식의 영양 성분과 칼로리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고 알레르기 유발 요소까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전문 영양사가 매일 메뉴를 설계합니다. 또한 개별 학생의 알레르기나 특별한 식단 요구사항도 모두 고려하고 있어요. 실제로 급식을 받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플레이팅까지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급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오후에는 창의융합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 팀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업을 보면서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집중해왔는데 한국 학생들은 배운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던 거죠. 학교를 나오면서 우주시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육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입시 교육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네요. 저 역시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날의 경험은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넷째 날, 저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전까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대만의 TSMC나 일본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과연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판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맞이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자율주행 셔틀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도로 곳곳에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단지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실험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인공지능 로봇이 저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저희가 대만에서 온 학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어로 맞춤형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융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체험하실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연구원분이 저희를 실험실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감정인식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시겠어요? 이 기술은 사용자의 표정과 음성톤을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체험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약간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시스템이 즉시 조금 피로해 보이시는군요. 잠깐 휴식을 취하시면서 차분한 음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우주시엔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나요? 연구원님의 답변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령자 돌봄 서비스에 적용하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도움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의료 로봇 개발 회사였습니다. 여기서는 원격 수술 로봇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담당 개발자님이 설명해 주길, 이 로봇은 의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희팅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최첨단 기술도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셨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혼자서도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리엠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의미가 있는 기술 개발이 수익성 면에서는 어떤가요? 대표님의 답변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야말로 결국 가장 큰 시장을 만들어낸다고 믿거든요. 오후에는 자율주행차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정교함에 놀랐어요. 차량이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안전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미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이어도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백만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판교에서의 하루를 마치며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성능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따뜻한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최첨단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주시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미래는 차갑고 기계적인 게 아니라 따뜻하고 인간적인 미래였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희는 인사동의 한 전통 한식당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메뉴를 보며 음식을 주문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대만에서는 항상 어머니가 신경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한정식 중 반찬을 먹고 난 후 갑자기 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이 좀 아픈 정도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저를 부축해줬지만 저는 여전히 괜찮다. 조금만 쉬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의사소통은 제대로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하자 담임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이야,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가이드 류 선생님도 이미 응급실에 연락을 취하고 계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놀란 건 접수 과정이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긴 대기 시간 없이 태블릿으로 간단히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오신 학생이시군요. 알레르기 반응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간호사분의 따뜻한 미소와 능숙한 중국어에 저는 한순간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견과류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반응이네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면 곧 회복될 거예요. 진료 과정 내내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사를 맞고 30분 정도 경과 관찰을 한 후 정말 신기하게도 붓기가 가라앉고 호흡도 편해졌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진료비를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응급실 진료와 주사, 약값을 모두 합쳐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을 대하는 사회 전체의 따뜻한 시선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인 저에게도 자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시설이나 기술만 앞선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곳이구나.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여섯째 날 오후, 저희는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대만 청년 교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양국의 청년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학업 경험을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게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약 20명 정도의 한국 대학생분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상 회화 수준이 아니라 학술적 토론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학생분들은 영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3개 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3학년인 김지혜 님이 저희 그룹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오신 우수한 학생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면서 아시아 청년으로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 대학생분들의 시야의 폭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준호님은 저는 졸업 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소셜 커머스 플랫폼을 구상 중이에요라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취업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사고하는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의 이소영님은 더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문제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진로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시키는 사고 체계가 돋보였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 대학생분들의 성숙한 국제적 감각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정민수 님이 말했습니다. 아시아 젊은 세대들이 서로 경쟁 상대로만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통된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시점이죠.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경쟁 대상으로만 인식해왔는데 한국 청년 학생분들은 협력과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프로젝트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이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의 최현우 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대만, 일본, 싱가포르 학생들과 함께 아시아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 각국의 장점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생각해낼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협력을 통해 구현되었죠. 저희 대만 학생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솔직한 고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시엔이 사실 저는 그동안 다른 아시아 국가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경쟁보다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황희팅도 한국 청년 학생분들의 국제적 시야와 협력적 사고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저희도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라며 소감을 표현했습니다. 모임의 마지막 순간 김지혜 님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아시아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이 청년 학생분들은 단순히 학업 성취나 개인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번 일주일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관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며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출발 전 품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어졌습니다. 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어제 만났던 한국 청년 대학생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었습니다. 김지혜님을 비롯한 여러 대학생분들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작별 인사를 해주었는데 그분들이 준비해온 선물에서 한국인들의 세심한 배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전통차와 한국 전통차를 세트로 구성한 선물 패키지였는데 두 나라의 차 문화가 어우러져 더 깊은 우정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분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중국어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편지에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진심 어린 소망이 담겨 있었고 각자의 연락처와 함께 언제든지 한국에 다시 오시면 안내해드리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환대는 단순한 사교적 예의를 넘어선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행이 결정되었을 때의 실망감과 회의적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은 제게 진정한 학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적 혁신과 인간적 가치의 조화,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대적 해석, 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완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의 문화.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엠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인생관을 바꾼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청년 학생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국제적 감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주 시엔도 학문적 우수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적 성숙함과 사회적 책임감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한국에서 확인했습니다라고 동감을 표했습니다. 황희팅은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문화를 평가할 때 피상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도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어요.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들을 동급생들과 공유하고 나아가 아시아 청년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난 대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해보려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오 위안 공항에 도착한 후 가족들과의 재회에서도 저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님께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뭔가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 자신도 내적 성장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 주에 저는 담임 선생님의 요청으로 전교생 앞에서 한국 수학여행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편견을 버리며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가장 값진 학습 경험입니다. 그 후 저는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어 학습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청년 리더십 포럼에도 지원하여 다양한 국가의 또래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은 제게 있어 진정한 성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깨달음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진짜 공부는 서울에서 시작되었고 그 배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